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자는 아파트 화단에 심어둔 국화를 손질하고 있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름의 평온을 찾았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사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순자의 일상이었다. 순자야.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경로당 회장인 정수기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말자가 돌아왔대. 요양원에서 퇴원했다던데. 순자의 손이 멈췄다. 말자. 그 이름을 듣자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말자는 순자와 50년 지기 친구였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시집을 가고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함께 나눈 친구. 하지만 3년 전 말자는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더니 나중엔 아들 이름도 헷갈려 했다. 결국 가족들이 요양원에 모셨고 그 후로 순자는 말자를 몇 번 만나지 못했다. 면회를 가도 말자는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발길이 뜸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퇴원을 했다고? 나아진 건가?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들이 집으로 모셨다는데 오후에 경로당에 나온다던데? 순자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3년 만이었다. 말자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알아볼까? 경로당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말자가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도 더 굽은 것 같았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자야, 나야. 순자. 말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아무런 빛도 없었다. 텅 빈 눈동자로 순자를 바라보던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구세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야, 순자. 우리 함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잖아. 1972년에 함께 수학여행도 갔고 내가 둘째 낳을 때 내가 산후조리 도와줬던 것 기억 안 나? 말자는 멍하니 순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정수기가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순자야, 말자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요양원에서 나왔다고 나아진 건 아닌가 봐.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과거 사진첩을 꺼내봤다. 젊은 시절 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말자의 모습. 함께 등산을 갔던 날의 사진. 서로의 결혼식 사진. 모든 순간마다 말자가 있었다. 내가 너를 몰라본다니. 순자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말자의 눈빛이 이상했다. 정말로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을까? 뭔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다. 순자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말자의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말자를 마주쳤다. 말자는 집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자야. 순자의 목소리에 말자가 고개를 돌렸다. 어제와 똑같은 텅 빈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나야, 순자. 어제 경로당에서 봤잖아. 아, 네. 그러셨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순자는 그녀 옆에 앉았다. 말자야,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내가 나를 기억 못해도 난 너를 기억할게.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순자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말랐다.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말자의 아들 진수를 만났다. 진수는 40대 중반으로 피곤한 얼굴로 라면과 담배를 들고 있었다. 진수야. 아, 순자 이모. 안녕하세요. 내 엄마 요양원에서 나왔다며? 많이 좋아졌어?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솔직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도 손을 못 쓰겠다고 해서 차라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제가 낮에는 회사 다니니까 이모님들이 좀 봐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가 돌봐줄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말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정말로 치매일까? 아니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50년 친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그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말자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말자의 집을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산책도 했다. 말자는 여전히 순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경계심은 풀린 듯 했다. 순자, 이모? 하고 부르는 말자에게 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응, 맞아. 순자 이모야 하고 대답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순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래된 TV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엄마, 나 준호야. 큰일 났어, 엄마. 목소리는 순자의 아들 준호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순자는 즉시 알아챘다. 너 누구야? 우리 아들 아니잖아. 엄마, 제발 끊지 마. 나 진짜 준호야. 사고가 났어. 사람을 쳤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엄마, 제발 믿어줘. 경찰서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해. 지금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해.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어. 순자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 TV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수법이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꾼아. 엄마.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절박하게 외쳤다. 엄마, 기억 안 나? 내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제사날 몰래 술 마셨던 거.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 치마폭에 숨었던 거. 엄마만 알잖아, 그거. 순자의 숨이 멎었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준호가 고2 때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 갔었다. 친척 형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준호는 취해서 돌아왔고 화를 잘 내는 남편에게 들킬까봐 순자는 준호를 자기 방에 숨겨줬었다. 그 일은 가족 중에서도 순자와 준호만 아는 비밀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엄마, 그러니까 나라니까. 제발 엄마. 3천만 원만 보내줘. 통장 번호 말해줄게. 순자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났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지? 준호한테 물어봤나? 아니면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가 어디야? 강남경찰서야, 엄마. 빨리 보내줘. 계좌번호는?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아들 준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요. 왜요, 엄마? 너 사고 낸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준호야, 너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우리 집 이야기 한 적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제사날 술 마셨던 일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걸 어떻게? 엄마, 그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인데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왜 그러세요? 순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던 일을 설명했다. 준호는 화를 냈다. 엄마, 당연히 안 보내셨죠? 완전 사기잖아요. 근데 이상하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았지?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순자와 준호뿐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명이 더 있었다. 말자. 그날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순자는 말자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 준호가 어제 말썽을 피웠어.
술 마시고 와서 남편한테 혼날까봐 숨겨줬지 뭐야. 웃으며 푸념처럼 했던 이야기였다. 말자도 그때 웃으며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하고 대꾸했었다. 말자만 아는 이야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자가? 아니야, 말자는 지금 치매잖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떡해. 하지만 찜찜함은 더 커졌다. 순자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엄마, 기억 안 나? 할아버지 제사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로당에 가서 정수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가, 혹시 최근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있어? 어머, 왜? 너도 전화 왔어? 응, 어제. 요즘 우리 동네에서 유행이야. 지난주에만 3명이 당했대. 다들 자기 자식 이름 대면서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혹시 자기 집 비밀 이야기를 들었대? 정수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고 보니 김씨 할머니가 그러더라. 자기 딸만 아는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놀랐대.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동네 노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자의 집을 바라봤다. 말자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여전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후 순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봐 집 전화는 수화기를 들어놓았고 중요한 서류와 통장은 모두 서랍 깊숙이 넣어 잠가두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고 순자는 여전히 매일 말자를 돌보러 갔다. 목요일 오후 말자의 아들 진수가 순자에게 부탁을 했다. 이모, 죄송한데 오늘 엄마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걱정 마. 순자는 말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말자는 여전히 순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순자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말자야, 우리 내일 은행 좀 가자. 내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말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네, 가야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말자를 데리고 동네 은행에 갔다. 말자의 통장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사기를 대비해 출금 한도를 낮추려는 생각이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줬다. 어르신, 이제 하루 출금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더 안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우리 동네 맞아요? 응, 맞아. 내가 30년 넘게 산 동네야. 말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의 팔을 꽉 잡았다. 순자는 말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 순자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문득 자신의 통장이 보고 싶어졌다. 요즘 사기가 많으니 확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안방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없었다. 순자는 당황해서 서랍을 뒤졌다. 분명 여기에 넣어뒀는데. 다른 서랍도 열어봤다. 옷장도 뒤져봤다. 없었다. 통장만 쏙 빠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순자는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랍에 넣어뒀던 게 확실했다. 순자는 재빨리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 없죠? 네, 어르신. 최근 3일간 거래 내역 없으십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없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확인했다. 잠금 장치에 이상은 없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문득 생각났다. 아, 맞다. CCTV. 순자는 몇 달 전에 현관 앞에 작은 CCTV를 설치했었다. 택배 도난이 잦아서 아들이 사다 준 것이었다.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 앱을 켰다. 최근 48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던 순자는 한 장면에서 멈췄다.
어젯밤 11시 37분. 누군가 순자의 집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말자였다. 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말자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말자가 내 집에?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순자는 말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에 왔었다. 그리고 밤 10시에 잠들었다. 그 사이에 말자가 순자의 집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순자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말자의 집 불은 꺼져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진수가 문을 열었다. 이모,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진수야, 미안한데 내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를 안으로 들였다. 말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CCTV 영상을 진수에게 보여줬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우리 엄마가요? 그래. 어젯밤 11시 반에 내 집에서 나오는 게 찍혔어.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밤 9시에 주무셨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럼 이 영상은 뭐야? 두 사람은 잠든 말자를 바라봤다. 말자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치매 환자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말자를 조심스럽게 불러냈다. 말자야,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어젯밤? 말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집에서 잤어요. 정말? 네, 왜요? 순자는 CCTV 영상을 말자에게 보여줬다. 말자는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저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 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 게 찍혔어. 말자야, 솔직히 말해줘. 혹시 내 통장 가져갔어? 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통장?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영상은 뭐야? 모르겠어요. 말자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전 기억이 안 나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우는 말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말자야, 내 통장 어디 있어? 돌려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자는 계속 울부짖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경찰서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50년 친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말자는 치매 환자였다. 설령 통장을 가져갔다 해도 본인 의지가 아닐 수도 있었다. 순자는 밤새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말자를 지켜봐야겠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자가 있었다. 통장 사건 이후 순자는 말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친절하게 말자를 돌봤지만 마음 한쪽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다. 순자는 조용히 말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말자는 여전히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순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순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일주일 후 월요일 저녁 순자는 말자의 집 근처에서 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자 말자의 집 불이 꺼졌다. 진수도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말자의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말자가 나왔다. 하지만 낮의 말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멍한 표정도 느린 걸음걸이도 아니었다. 말자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확고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자를 따라갔다. 말자는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나갔다. 그리고 버스를 탔다. 순자도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뒷자리에 숨어 말자를 지켜봤다. 30분쯤 달린 버스는 인근 공단 지역에 도착했다. 말자가 내렸고 순자도 뒤따라 내렸다.
말자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2층짜리 허름한 창고 건물이었다. 말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건물에 다가갔다.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건물 뒤편의 비상계단을 올라갔다. 2층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순자는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보았다. 넓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젊은 남자 5명이 앉아 있었다.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 벽에는 크고 작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피싱 스크립트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입니다. 고객님의 명의로 대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내셨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스크립트에는 온갖 거짓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름들과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 마이너스 아들 준호 고2 때 재산할술 사건. 박정숙 마이너스 딸 은영 이혼 숨김. 최말자 마이너스. 순자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말자가 들어왔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낮에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명확하고 단호했다. 젊은 남자들이 일어나 말자에게 인사했다. 말자 누님 오셨어요? 오늘 실적은? 3건 성공했습니다. 총 8천만 원입니다. 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번 주 타깃은?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노인들의 사진과 정보가 가득했다. 이번엔 강서구 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 노인정 다니는 분들 명단이 있는데. 좋아. 그런데 이번엔 감정 호소로 가자. 논리적인 접근은 요즘 잘 안 먹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이 알게 됐거든. 감정 호소요? 그래. 예를 들어. 말자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하면 단순히 합의금 필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아들이 지금 울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하려고 한다.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해. 순자 같은 타입이 특히 잘 걸려. 순자. 말자는 자신을 순자 같은 타입이라고 표현했다. 이해했습니다, 누님.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 마.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말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낮에 보던 텅 빈 표정과는 정반대였다. 순자는 창문 밖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믿을 수 없었다. 50년 친구가, 자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친구가, 치매 환자인 줄 알았던 그녀가,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말자는 치매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또렷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심에 있었다. 아니, 브레인이었다. 순자는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뎠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안에서 대화가 멈췄다. 뭔 소리야? 밖에 누가 있나? 순자는 황급히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건물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나왔다. 누구 있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둠 속에 숨은 순자를 찾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데? 고양이였나 보지. 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떨리는 다리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텅 빈 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말자. 치매가 아니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받았던 보이스피싱 전화도 사라진 통장도 모두 말자의 짓이었다. 왜 그랬어, 말자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과 충격이 밀려왔다. 50년 우정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침 말자를 다시 봐야 한다.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하는 말자를. 그리고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말자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느 때처럼 말자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전날 밤과 완전히 달랐다. 말자가 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연기를 해야 했다. 말자야, 잘 잤어? 말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네. 누구세요? 순자는 속이 뒤틀렸다. 저 멍한 표정, 저 텅 빈 눈빛, 모두 거짓이었다. 말자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나야, 순자. 우리 오늘 산책 갈까? 산책.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걸었다. 말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가끔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었다. 완벽한 치매 환자였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 건물에서 말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확고한 걸음으로 걸었다. 명확한 눈빛으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말자야,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우리 같이 젊었을 때 일이나.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말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조차 연기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참을 수 없어 물었다. 말자야, 왜 이러는 거야? 네? 말자가 멍하니 순자를 바라봤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말자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순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말자가 요양원 가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 경로당 회장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그 집은 진짜 불쌍해. 말자 아들 진호 있잖아. 그 애가 몇 년 전에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다 날렸어. 빚더미에 앉아서 잠적했다더라고. 진호가? 말자 둘째 아들? 응. 말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아들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다는데. 그러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났대.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동네 슈퍼 주인에게도 물어봤다. 말자 아들 진호 정확히 뭐 하다가 그렇게 됐대요? 슈퍼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들은 바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던데.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나중엔 가담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다가 조직이 경찰에 걸려서 진호가 도망친 거래요. 순자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자의 아들 진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말자는 아들을 찾다가, 아니, 아들을 구하려고 스스로 조직에 들어간 것이다. 순자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검색했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층 구조가 명확하다. 총책, 모집책, 실행책, 그리고 기획책. 기획책은 주로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스크립트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 설계사, 영업직 출신으로. 말자는 과거 2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했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심리를 읽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순자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말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직에 자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사람 심리를 꿰뚫는 능력, 완벽한 스크립트를 만드는 능력. 그래서 조직에서 브레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치매 연기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누가 치매 노인을 범죄자로 의심하겠는가? 순자는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첫 실험 대상은 나였구나.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전화. 아드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 익숙한 멘트, 그리고 자신만 아는 기억을 건드렸던 말들. 고2 때 재산할 술 사건. 그건 세상에 순자와 말자 둘만 아는 일이었다. 순자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말자는 날 속였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다. 연민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늙은 몸으로 범죄 조직에 들어간 친구.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매 환자 연극을 해야 했던 여자. 그러나 이대로 두면 안 돼. 말자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이제 경찰에 잡히면 끝이다. 순자는 결심했다. 말자를 구하기 위해 말자를 잡아야 한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공단 쪽으로 향했다. 전날 봤던 창고 건물 앞. 이번엔 녹음기와 휴대폰 카메라를 챙겼다. 비상계단을 올라 같은 창문 옆에 몸을 숨겼다. 안에서는 말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번 주는 조용히 가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순자 건은 접어요. 순자 건.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꼬리 잡히면 곤란해요. 근데 누님, 진호 형 일은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남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호는 내가 찾을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금세 단단해졌다.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린 다 빠질 거야. 순자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모든 걸 녹음했다. 그 순간 창문 틈이 삐걱 소리를 냈다. 누구야? 남자들이 일어났다. 순자는 몸을 낮추고 비상계단을 달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잡아. 순자는 어둠 속으로 뛰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공단 끝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지나가던 화물트럭이 멈춰섰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발 경찰서로 좀 데려다 줘요. 순자는 한참 동안 경찰서 앞에서 서성였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접수 창구에선 신고 접수 중이라는 말이 들렸다. 순자는 손에 꼭 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서. 서류 위에 적힌 이름들 사이로 이말자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말자의 허공을 바라보던 눈빛, 중얼거리던 말투,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나 요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정말 치매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연기를 한 걸까?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고서를 접수 창구에 올려두지 않고 그대로 경찰서를 나섰다.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듯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자야, 어제 약은 잘 먹었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느릿했다. 응, 순자야. 근데 요즘 기억이 더 나빠졌어. 괜찮아, 내가 곧 들를게.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말자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더니 말자가 걸어 나왔다. 놀랍게도 그녀의 걸음은 어제와 달리 분명하고 곧았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어딘가로 빠르게 발을 옮겼다. 치매 환자가 저렇게 걷는다고.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값을 계산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뒤를 밟았다. 말자는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오를 때 순자는 창문 쪽 좌석에서 그녀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으로 뭔가를 조용히 터치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거기엔 금융 앱의 로고가 선명히 비쳤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자는 버스에서 내려 오래된 상가로 들어갔다. 그 건물엔 중고폰 수리, 인터넷 상담, 대출 문의 같은 간판들이 빽빽했다. 순자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순자는 말자의 아들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찾아봤다. 3년 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게시물이 멈춰 있었다. 마지막 글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 돈 문제 해결하고 돌아올게. 그 아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 아들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됐다던데? 아직 못 잡았다더라.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럼 말자의 아들은 아직도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말자의 집을 찾았다. 테이블 위엔 낡은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서울은행 피싱 시나리오 피해자 리스트 접근 방법. 그 파일명을 보는 순간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뭐야?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말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멍함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침착함이 스며 있었다. 봤구나. 말자야, 너 왜 이런 짓을 해? 말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들이 내 아들을 잡아갔어. 빚이 많다고. 내가 대신 일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경찰에 말해야지. 내가 왜 혼자? 그럼 아들이 죽었을 거야. 말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날 치매로 만들어줬지. 이웃들은 나를 불쌍히 보게, 경찰은 의심 안 하게. 그리고 난 그 틈에 일했어.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눈앞엔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순자는 조용히 말자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노트북 대신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건 뭐야? 내가 모은 증거야. 조직의 계좌, 연락처, 모든 거래 내역. 이걸로 끝낼 거야. 신고하려는 거야? 아니.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말자는 눈을 치켜 올렸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낼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 눈빛은 살아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두 노년의 여인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섰다. 순자는 손전등을 들었고 말자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 화면엔 그들의 본거지 주소가 찍혀 있었다. 이건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야. 말자가 속삭였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순자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았다. 이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그날 새벽 순자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경찰서 문 앞에 섰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뒤돌아봤을 때 말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 한 장만 문 앞에 나붙어 있었다. 순자야, 넌 경찰에 자료를 넘겨. 나는 아들을 데리러 갈게.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다. 그 눈물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오래된 우정이 뒤섞여 있었다.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먼 곳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그 순간 순자는 알았다. 그녀의 친구, 치매라던 이 말자는 결국 세상을 속인 천재가 아니라 세상에 맞서 싸운 어머니였다는 것을.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도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째 말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만 반복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말자의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다. 안에는 계좌번호, 조직의 이름, 그리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경찰에 넘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렸다. 여보세요? 말자야? 짧은 침묵 후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나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다. 말자야, 어디야? 경찰이 찾고 있어. 빨리. 아니야, 순자야. 절대 오지 마. 숨을 고르던 말자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놈들이 알아챘어. 내가 증거를 모은 걸. 뭐라고? 그럼 지금 어디야? 폐공장이야. 우리 아들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그놈들이 곧 와. 순자의 손이 떨렸다. 제발 경찰에 말하자. 내가 직접 안 나서도 돼. 아니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말자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순자야, 내 통장은 내 거야. 돌려줄게.
그 안에 진실이 있어. 무슨 말이야? 통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 그때였다. 전화기 너머로 갑작스러운 고함이 들렸다. 거기서 총 내려놔. 이어서 짧은 비명 그리고 탕. 귀를 찢는 총성이 터졌다. 순자는 비명을 삼켰다. 말자야. 말자야. 하지만 전화선에 남은 건 공허한 정적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엔 말자가 남긴 봉투와 USB가 쥐어져 있었다. 이걸 당장 봐주세요. 제 친구가 어젯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수사팀을 꾸렸다. 폐공장은 도심 외곽, 오래전 불법 도박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그곳엔 타다 남은 차량, 떨어진 휴대폰, 그리고 피 묻은 천조각이 있었다. 하지만 말자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사가 말했다. 확실합니까? 이게 친구분의 거라고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천말자가 입던 스카프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는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소식이 보도됐다. 서울 전역에서 40여 명이 검거되었고 핵심 브레인은 이씨 여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순자는 조용히 TV를 껐다. 그녀는 거실 한켠에서 노트북을 켰다. 말자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파일이 있었다. 복수. TXT. 클릭하자 짧은 글이 떴다. 순자야. 너는 내 친구이자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한 짓은 죄지만 이유 없는 죄는 아니야. 그들이 내 아들을 잡고 나를 이용했지. 나는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선택을 했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결국 모두를 구했구나. 며칠이 흘렀다. 순자는 은행을 찾았다. 말자가 남긴 통장을 들고 창구에 섰다. 직원이 통장을 넘겨받고 조회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얼마 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가 걸려있네요. 자동이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였다. 매달 10만 원씩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 아래엔 이름이 있었다. 보내는 사람 M. J. 리.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말자야.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스카프가 흩날렸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넌 아직 어딘가에 있구나.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문득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짧은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야. 순자는 온몸이 굳었다. 말자야? 너야? 어디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살아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줘. 나 잘 지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사람으로 끝낼 수 있었어.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끊겼다. 순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기록에는 번호도 이름도 남지 않았다. 그저 발신자 없음 한 줄만.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다.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 말자야, 넌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 며칠 후 경찰은 폐공장 근처 하천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말자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이말자.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브레인이었다. 하지만 이건 고백이 아니라 증언이야.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순자야, 넌 꼭 살아.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그 후로 순자는 가끔 느꼈다. 집 전화를 걸 때 짧은 삐 소리 뒤에 들리는 숨소리. 순자야. 그녀는 알았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는 친구의 신호라는 걸. 그날의 총성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리고 순자는 믿었다.
언젠가 또 전화가 올 거라고. 순자야, 이번엔 웃으면서 얘기하자. 순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말자가 남긴 흔적을 확인했다. 통장 기록, USB 파일, 폐공장 근처에 버려진 휴대폰, 그리고 마지막 영상. 모든 것이 증거였지만 동시에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이었다. 말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말자의 마지막 음성 매시리가 떠올랐다. 순자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짧은 문장에도 힘이 느껴졌지만 실제로 그녀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 며칠 뒤 순자는 집에서 USB를 다시 켰다. 그 안에는 말자가 남긴 수많은 스크립트와 연락처, 조직의 구조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VOICEREMNANT. 파일을 열자 작은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말자의 목소리였다. 순자야, 만약 이걸 듣는다면 나는 어딘가에 있어. 나는 살아있고 안전해. 하지만 너와 세상은 알아야 해. 내가 한 모든 일 이유가 있었어.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조직의 브레인으로 살아남아 동시에 자신이 지키려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여자였다. 그 순간 순자는 결정했다. 말자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력해 조직 잔당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그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순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USB와 휴대폰, 통장, 그리고 폐공장 사진을 제출하며 말했다. 제 친구가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조직의 브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움직였어요. 형사는 눈을 크게 뜨고 USB를 확인했다. 이게 말자 씨 목소리 맞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 파일에는 조직의 내부 자료와 다음 타깃 정보가 들어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재구성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남은 조직원 15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순자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모든 인원이 검거되었다. 그렇게 말자의 흔적은 법의 힘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말자가 살아있다는 확신은 여전히 없었다. 폐공장에 남은 휴대폰, 통장, USB 영상. 모든 것이 단서였지만 직접 만질 수 있는 손길은 아니었다. 며칠 뒤 순자는 집에서 말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반복해 들었다. 순자야, 나는 어딘가에 있어. 안전하게, 그리고 살아있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자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게.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남긴 흔적은 다 정리해야 해. 나는 내 뜻을 이어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오후 순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순자는 우연히 뉴스 알림을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 잔당 15명 검거, 피해자 구제 완료. 순자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말자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제 세상은 안전해졌다. 그리고 문득 휴대폰에서 알림음과 함께 작은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 미확인. 내용 순자야, 이제 웃어도 돼.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말자야, 내가 보낸 거지. 잠시 침묵 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다. 말자는 어디선가 살아있었다. 순자가 아닌 세상은 아직 모르는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낸 채. 그리고 순자는 알았다. 친구의 마음, 친구의 용기, 친구의 사랑. 모든 것이 마지막 통화 한 통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말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순자야, 이번엔 웃으면서 얘기하자. 순자는 눈을 감고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응, 우리 웃으면서 얘기할 거야, 말자야. 창문 밖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도 어디선가 살아있는 친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순자를 안심시켰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말자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키며 매일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몇 달 후 순자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매달 10만 원씩 남은 잔액이 자동 기부로 이어지고 있었다. 말자가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위한 마음을 남긴 것이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말자야, 넌 진짜 살아있구나. 그리고 넌 내가 평생 기억할 친구야. 그 순간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 미확인. 순자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별빛 아래 친구의 목소리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